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로 종료가 됐어요. 며칠 만에 정말 많은 물건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달 사이에 전세가 5억 이상 상승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해도 내가 내는 세금이나 지금은 공급에 대한 부분이 해결 안 되는 상태에서는 집값이 계속.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 부동산 경매보다 훨씬 더 쉬운 공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저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부자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었었어요. 제가 30대 후반에 경매라는 걸 시작했고요. 2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회사를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제가 6년 만에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소위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퇴사를 할 수 있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던 그 근간이 저는 이 부동산 투자였고, 이 부동산 투자에서도 그 방법이 저는 공매에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뿐만 아니고 이 공매, 그리고 아마 지금 부동산 상승기인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만에 매물 수천 건이 사라졌는데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매물이 잠김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사라졌어요. 그 사라진 이유가 일단은 이 매매를 내놓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매수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매수자들의 물건들이 아직 걷어들이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물건으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며칠 만에 정말 많은 물건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달 사이에 전세가 5억 이상 상승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이 전세가 이 5억 이상 상승하는 구가지라고 하면 내 부동산도 당연히 상당히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기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과 그리고 전월세를 내놓는 사람들조차도 다 사라지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로 집주인들은 버티기로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시장 분위기가 정말 그렇게 바뀌고 있나요? 일단 이제 제 전문 영역은 공매입니다. 이 책에서 보는 것 같이. 다만 저도 이 공매라는 것도 부동산을 사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양도세 중과가 있고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로 종료가 됐어요.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거는 과거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2021년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됐습니다. 전 정부 때 집값이 워낙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1년 정도 지난 2022년부터 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말이 많아서 양도세 중과는 시행을 하되 약간 유예를 하자 라고 1년씩 유예한 게 2026년 5월 9일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는 시점에 그걸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냐?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시간 동안 이 부동산을 팔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처리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중과가 유예되면,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면 이 부동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공포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이 파급력이라는 게 지금은 거의 미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것 같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니까 사람들이 팔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집을 막 팔 것이다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 왜? 이렇게 해도 내가 내는 세금이나 여러 가지 제도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또 다른 제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히려
과거 2021년에 양도세 중과가 시작했을 때는 한 두세 달 정도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 쑥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1, 2주 정도 좀 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라고 시점에 조금 나오고 지금은 아예 매물이 잠겨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물이 없다. 그리고 아파트 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없으니 엄청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5월 9일 대통령의 트윗 이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위 1.79%에 해당하는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이 급변했다고 보면 될까요? 이거는 시장이 급변했다는 것보다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게 계속 반영이 되고 위주가 됐다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뭐 이재명 이번 대통령께서 양도세 중과 유예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금 제도 그리고 뭐 공시가격 정상화 여러 가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어떤 집값에 대해서 이 집값에 대한 어떤 이 불이 붙었다고 하면 그 불을 확 끌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가지고 있는 물 정도를 좀 뿌려서 약간 소강을 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의 크기는 점점 더 크게 타오르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 뭐 트윗을 해서 이야기하고 워낙 이제 소통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이런 거 있다고 해도 일단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너무 소통을 많이 하고 압박을 많이 하고 공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그게 더 사라졌다. 두 번째는 지금은 공급에 대한 부분이 해결 안 되는 상태에서는 집값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상승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강남보다 오히려 구에서 10억대 지역 움직임이 더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나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강남은 두 가지의 사람들이 좀 집을 삽니다. 일단 그래도 물려받는 게 많은 사람, 그런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과거에 어떤 재산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높은 데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더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금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구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어디인가? 라고 하면 서울에서도 그나마 살 수 있는 곳이 이제 외곽인 거예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로 좀 돌아섰다. 왜? 그나마 안정화됐던 이 전세값 자체가 너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그냥 집을 사버리자. 그래서 매수자가 지금 많이 늘어났죠. 두 번째는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규제냐? 다주택자나 어떤 규제 지역에서 대출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집을 못 사요. 근데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 그리고 무주택. 한마디로 집이 없는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은 집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럼 이 젊은 층 분들은 소득이라는 게 당연히 사회초년생일 수도 있고 뭐 집에서 좀 도와줘도 그래도 뭐 1, 2억 아니면 3억 정도가 맥시멈일 거예요. 그걸로 살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서울 외곽. 그러면 뭐 노도강이나 아마 그런 10억 이하의 아파트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인은 워낙 많이 올라서 이제 아예 건들지 못하는 거고 외곽은 이 두 가지 수요. 아예 전세 살 바엔 사자. 그리고 대출이 되네. 한 젊은 이 수요 분들의 이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외곽이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집을 사려는데 30대가 유리할까요? 지금은 집을 사야 될 때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집값은 계속 상승할 거예요. 왜 집값이 계속 상승합니까? 당신은 상승론자입니까? 라고 표현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수요와 공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은 많고 팔려는 사람은 없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 심지어 우리 사과를 하나 살 때도 그래요. 이 마트에 사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1,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려는 사람이 갑자기 2명, 3명 늘어나 봐요. 그러면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할 거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파는 사람, 그러면 일단 지금 1,000원인데 1,500원을 팔게요. 그럼 제가 살게요. 그럼 2,000원을 팔게요. 제가 살게요. 3,000원에 살게요. 제가 살게요. 자, 이런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없으면 그리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것.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급이 없습니다. 왜 없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2023년, 24년으로 조금 돌아가 봐야 돼요. 왜냐?
그때 2021년부터 집값이 워낙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은 상승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 전 세계적으로 덮쳤거든요. 그래서 미국부터 해고 기준금리를 굉장히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2023년부터 집값이 하락을 하면서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 집을 건축을 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건축을 준비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포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집을 건축할 때 필요한 이런 대출 방식이 있어요. 이게 PF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이 집이 얼마 정도 지어지면 얼마가 될 겁니다 라는 이 사업성을 보고 해준 대출이 있거든요. 이게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3년, 24년, 심지어는 25년 초중반까지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집이 없다. 뭐가 없죠? 신축으로 공급된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건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 아마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고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돈을 내는 게 3억이어서 충분히 집을 새 집으로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건설을 했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1억 더 달라. 2억 더 달라 해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서 분쟁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건축비가 상승해서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아예 2년, 3년 전부터 집을 못 지었기 때문에 집이 없는 상태에서 또 집을 더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전세는 신축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본인들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90%는 전세를 줍니다. 근데 지금 신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사과가 하나인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10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원짜리 사과가 3,0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이 지금은 이런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는 더 많아지고 있죠. 왜?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려고 한다면 중개소에서 사야 할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집을 정말 사려고 하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도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떤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부분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금 10억 있다. 그럼 10억짜리 왜 못 삽니까? 중개사 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도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뭐 저와 같은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집은 대출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중개소에서 10억짜리 집을 5억짜리 집을 샀다고 할까요? 1억짜리로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1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면 중개소에서 사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서울과 그다음 규제 지역에서는 생애 최초와 무주택인 분들밖에 못 써요. 대출이 이 두 부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안 돼요.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한 채를 파는 조건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대출이 되는 게 일단 중개소에서 샀어요. 그럼 이거에 70% 아니면 40%의 대출이 되거든요. 자, 1억이면 뭐 70% 대출되면 3천만 원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서울에 1억짜리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예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일단 30%에 대한 내 돈이 필요해요. 내 돈이. 그리고 서울은 30%에 대한 내 돈도 굉장히 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죠. 근데 무주택이라고 하면 60%가 필요합니다. 40%가 대출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개소에서 사고, 그다음에 뭐 아는 사람 통해 사는 게 이거고, 정부에서 이거 부동산 자체를 팔려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일단은 이 집이라는 게 있고,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 소유주가 이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집이 이 은행에서는 돈을 회수해야 되는 회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유주가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집이 계속 이자를 못 내고 있으면 은행은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이 대출이 많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 부동산 일반 사람 살 수 있을까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그게 일반 대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예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는 경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이자만 못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세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월급쟁이 생활했지만 월급쟁이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세금을 떼고 돈을 받으니까요. 근데 개인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못 낸 세금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있어요. 이게 공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는 정부에서 이 부동산을 일반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유로 팔려고 만드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출 혜택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중개소에서 부동산을 사면 70%
의 대출이나 40%의 대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산 금액에. 근데 이제 경매나 공매에서는 요거를 팔려고 할 때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1억입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1억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도요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요. 이게 감정평가 기관이거든요. 그럼 감정평가에서 이게 1억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감정평가 기관에서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도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누가 안 사면 그냥 그대로 계속 그 가격에 있거든요. 근데 경매나 공매는 이게 우리들한테 팔려고 나오는 게 아니다니까요. 첫 번째 경매는 은행에 대한 이 대출금을 빨리 없애가지고 이 빚이라는 걸 회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고, 공매라는 거는 세금이 빨리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막 돌아가야 되니까 세금을 빨리 거치기 위해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안 팔리면 가격을 내려요. 이게 유찰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경매라는 건 한 번 안 사서 있으면 한 달 만에 30% 유찰되거든요. 공매 같은 경우는 10%씩 유찰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대출에 대한 개념이 일반 매매에서는 이 사는 개념이라고 했죠. 이게 LTV라는 건데, 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요, LTV라는 게 아까 감정평가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감정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가격에서 이 가격이 누군가 안 사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이 70% 60%까지 내려간 게 그게 LTV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LTV는 처음에 시작하는 금액이 딱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감정하는 금액 1억, 그리고 유찰에 대해서 7천만 원 있어야 됐잖아요. 이 유찰된 7천만 원 중 낮은 걸로 대출해 주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 금액에서 이 시작한 금액에서는 70%까지 대출돼요. 생애 최초는. 그리고 무주택은 40%까지 돼요. 이게 LTV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돼서 가격이 7천만 원까지 유찰됐잖아요. 그럼 이 7천만 원에서 이런 LTV 뭐 70%뭐 40%다 빼버리고 낙찰가라고 표현합니다. 이 7천만 원 낙찰가의 80, 그리고 90%중 두 개 중에 낮은 걸로 대출해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싸게만 낙찰돼서 사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생애 최초는 30%에 대한 대출 외적인 투자금, 무주택 같은 경우 60%에 대한 대출 외적인 투자금이 아닌 낙찰가로 가면 80%에서 90% 대출되기 때문에 최대 낙찰가의 10% 정도만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일반 매매도 좋긴 하지만, 그리고 무조건 사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이 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내가 많은 돈이 안 묶이는 이 방식도 같이 좀 공부를 해서 공매로도 사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혼 출산 특별 공급 기회가 많아졌는데 예비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라면 특공을 노리는 게 무조건 정답일까요? 오히려 공매나 경매로 눈을 돌리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저는 사실 전략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청약은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있으면 넣으면 돼요. 근데 이게 참 이래요. 쉬운 거는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일반 청약은 좀 쉽지 않고요. 그럼 여기서 노릴 수 있는 게 특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신혼 부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생애 최초에 대한 여러 가지 특공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불가능하죠? 누군 됐다고 하던데요. 그분들의 세밀한 정보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는 이제 신생아 특례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일단 아이가 그래도 최소 2명은 있어야 신혼부부 특공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일단은 이 신청하고 이거 무작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완전 랜덤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공매 책을 썼기 때문에 공매를 지금 밀어보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전문분들한테 좀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신혼부부이거나 아니면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일단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약과 공매를 같이 하시라. 그 말은 뭐냐? 일단은 준비를 하면서 내가 아이가 생기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아이가 안 생겼다고 하면 저는 그래요. 신혼은 좀 어렵고 이 세계 최초인 부분을 좀 계속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무작위니까. 이거와 그다음에 공매로 이 그 비슷한 곳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좀 가능한 그런 물건들을 같이 보면서 같이 좀 확인해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좀 사게 되면 거기에 좀 집중하시라라고 싶어요. 그리고 청약을 마냥 기다리다 보면 사실 우리는 바빠요. 직장 생활하면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사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3년이 금방 가버립니다. 4년, 5년, 6년도 금방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혼부부이고 지금 아이가 없다고 하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접근하고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생긴다고 하면 신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부부금질 좋게 해서 2명까지는 생각해 보시고 신혼부부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지 않는 부분들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이 신뢰를 바탕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은 생애 최초로 일단 청약을 하시고요. 한 분은 공매나 경매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두 분 다 생애 최초라는 제도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할 거지만 아이가 좀 생기기 전에,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저는 혼인신고에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믿는다고 하면요. 뭐가 좋냐?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네요. 하나는 청약을 생애 최초로 한 명은 이 전략적으로 가고 한 명은 공매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청약도 받을 수 있고 한 명이 이 그 공매라는 제도로 또 부동산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명은 살 집을 사면 되는 거고 한 명은 투자를 해서 돈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둘 다 저는 생애 최초라는 지금 엄청난 제도가 있거든요. 뭐냐? 특공이 아닙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둘 다 70%씩 대출을 쓸 수가 있어요. 다만 세대 분리가 된다고 하면요. 이거는 지금 기존 기성세대들이 아예 지금 집을 못 삽니다. 투자를 못 해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두 분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두 분 다 그냥 공매를 좀 공부하셔가지고요. 한 분은 내가 살 집을 잡는 거예요. 살 집. 서울에서든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말씀하시고요. 살 집을 잡아서 아파트를 좀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고, 한 분은 저는 좀 이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경제 적자를 이룰 수 있는 이 아파트란 부동산인 다가구라는 부동산을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가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학 가면 건물 하나 있고 학생들 여러 명 사는 데 있죠. 그리고 월세 받는데 이게 왜 좋냐? 일단은 아직 이제 혼인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는 둘이 각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70%씩 쓸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샀어요. 두 번째는 이 다가구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월급쟁이, 죄송합니다. 우리는 회사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월급과 다른 소득이 합쳐져요. 이걸 종합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이 되면 이 종합소득세를. 근데 이 다가구는요. 한 명이 하나의 다가구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난 월세가 세금이 없어요. 이게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서울에 공격적으로 집을 하나 구하려고 하시고요. 생애 최초로. 한 명은 서울 말고 약간 청주나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청주, 그다음에 천안 이쪽은 뭐 삼성 여기 핫하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 있는 약간 외곽에 있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을 공매나 이런 부동 신탁 공매로 좀 살 기회를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아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뭐 10억짜리 다가구도 막 5억까지 유찰이 됩니다. 그럼 내가 들어간 돈이 얘는 또 90%까지 대출돼요.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가구는 각 방당 보증금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사서 낙찰받고 요거를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임차인들을 다 넣으면 보증금을 회수해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다시 다 들어와 버려요. 플러스로. 근데 여기서 월세가 잘 나오는 것들은 이자 빼고 5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자 빼고 월세 500에 대한 현금 흐름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얘는 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배우자가 한 명, 남편이나 아내분이 일을 하고 있고 아내가 일을 하고 있고 얘가 또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 3개가 되는 거예요. 더하면 4개가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파트를 살지 부동산을 살지 뭘 할지에 대한 관심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참에 아예 부동산을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요. 이런 부분까지 공부하셔서 아예 경제적 저역까지 이뤄 가시면서 돈을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주변에 말합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다. 돈은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매 재산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나요? 경매보다 쉬운 공매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공매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는 어려운 게 아니고 안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들이 입찰하는 가격이 내려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곳인 거야. 근데 어렵지 않은데 싸게 살 수 있는 더 유일한 곳이 전 공매라고 생각해요. 공매는 왜 어렵냐? 사람들이 경매한 사람들이 왜 투자를 못 할까라고 하면요. 경매는 이 투자하는 방식이 하나예요.
딱 경매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매는 얘가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를 따지는 게 권리 분석이거든요.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투자는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공매는 아니에요. 공매는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세금 때문에 세금을 못 낸 사람들의 부동산을 이 세무서에 잡아가지고 이 온비드라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요게 압류, 잡았다고 해서 압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서 압류재산이라고, 이 압류재산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동산들 있죠. 그 사람들 마음대로 못 팔아요. 왜냐하면 이 객관적인 곳에서 팔 수 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게 온비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에서도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이나 수탁재산 이런 애들이 또 종류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거든요. 이 신탁공매라는 게 있어요. 요건 뭐냐면 신탁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데 이게 약간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원래 원소유주가 있어요. 근데 그 소유주가 이자를 못 내면 신탁회사가 이 부동산을 팔아버려요. 이게 공매로 나올 때 신탁공매로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혼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얘는 압류재산, 얘는 국유재산, 얘는 신탁공매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씩 물건이 나오면 권리분석, 아 얘는 압류재산이네? 그럼 얘는 권리분석 이렇게 해야지. 얘 신탁공매네?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온비드란 사이트에서 무작위로 공고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섞여버려요 물건이. 1번은 압류재산이고 2번은 신탁공매고 3번은 국유재산 이렇게 섞여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섞여도 뭐 되지 않습니까? 좋은 물건만 잘 찾으면. 근데 권리분석이 달라요. 권리분석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압류재산은 세금을 못 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궁핍한 거죠. 세금을 못 낼 정도면. 세금을 못 내면요 여러분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 담보대출 받을 때 이 세금 완납증명서를 꼭 제출하라고요 은행에서. 그 말은 세금 안 낼 정도면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된 겁니다. 그럼 세금만 안 냈을까요? 당연히 은행 빚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빚들이 많죠. 그럼 이 부동산에 그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없애주는 경매와 똑같은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공매 압류재산입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에서 권리 분석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애들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이 세금을 안 냈거나 빚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 일단 국유재산이나 수탁재산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가 없어요. 신탁공매도 정부에서 나라에서 제공한 이 부동산 파는 이 방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압류재산과 나머지 애들은 권리 분석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라요. 근데 섞여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매 딱 오니까 권리 분석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왜? 어떤 거는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 어떤 거는 말소기준 권리가 없고 어떤 거는 나라에서 팔고 섞여 버리니까 한마디로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경매는 이제 비누를 파는 거예요, 비누. 그래서 여기는 비누만 파는 거예요. 두봉 비누, 몸 비누 막 팔아요. 그럼 여기서 하는 건 다 비누예요. 근데 공매는요, 비누부터 칫솔, 치약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칫솔인지 치약인지 알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누만 샀던 사람들은 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칫솔, 치약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공매는 이 세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경매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어려워하다 보니까 공매를 강의하는 곳이 또 없어요. 왜? 그래도 쉽게 접근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아야 강의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더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는 이 세 가지로 나뉜 이 이유와 그리고 여기는 잘 제대로 배워놓으면 정말 경쟁이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국유재산이나 수탁재산 공매 등으로 3에서 4억을 벌 수 있는 틈새 투자 방법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국유재산으로 이렇게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작년에 이 우리나라 같은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말했는지 아세요? 기사를 보면요. 국유재산 함부로 팔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국유재산을 함부로 팔지 말고 정정한 가격을 제대로 매겨서 팔아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국유재산이 1억입니다, 2억입니다, 3억입니다 라고 가격을 매기는 걸 감정평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국유재산과 수탁재산 자체는 감정평가 자체가 3억짜리를 막 1억에 나오기도 해요. 5억짜리를 2억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언제든지 몇 억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 가지가 공매에서 혼재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경매했던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은 많이 없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국유재산은 수탁재산은 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말하면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이 국유재산 관련해서 파는 곳에 딱 말한 거예요. 이거 함부로 헐값에 팔지 말라. 이걸 이런 식으로 팔면 문제된다 라고 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과 수탁재산은 나라에서는 좋은 가격에 적정 금액에 팔면 얼마 좋겠습니까? 근데 이 담당자들은 이거 좋은 가격에 적정 가격이 아닌 본인들한테 빨리 팔아버려야 일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팔려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3억이든 5억이든 충분히 지금도 벌 수 있는 그런 게 국유재산과 수탁재산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매는 정보가 적고 경쟁률이 낮아 일반 직장인들보다 지역 정보를 잘 아는 고수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아닌 이유가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입찰할 수 있어서 그래요. 인터넷.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서 입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찰하면 돼요. 자, 전국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다. 두 번째는 정보가요. 예전같이 지역에 한정돼서 정보가 여기서만 꽁꽁 알고 있는 그런 정보는 이제 없어요. 지금은 시세를 알려고 하거나 물건의 가치를 알려고 하면 지도와 그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이든 이런 이 시세를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잘 알고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면요. 이 지역에 어디 숨어 있더라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있죠. 이게 중개사죠. 중개하시는 분한테도 잘 이야기를 해서 이 물건의 가치를 알 수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더라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이 공매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고 그리고 정보를 캐치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고수들만의 영역이 아니고 공매라는 걸 공부를 해본 사람과 공부를 해보지 않는 사람과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을 사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투자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신다고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중개소에서 금매로 나온 매물도 있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아파트를 한번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점심때마다 수시로 좀 검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매라는 제도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검색을 잘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 이 신탁공매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신탁공매는 뭐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이 신탁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출 중에 신탁담보대출로 해서 이자를 못 내서 나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대규모로 막 아파트 건물 지었죠. 짓다가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3차 하고 4차 하다가 이게 그래도 안 팔리면 이게 신탁공매로 나와요. 그래서 신축급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게 그래서 23년, 24년씩 아니면 22년씩 그때 분양해다가 이 안 팔린 애들이 지금 나옵니다. 1년 뒤에.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이게 분양이나 중개소에서 팔았으면 더 팔릴 애들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신탁공매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확인할 수 있냐 없냐 영역이에요. 다만 공매라는 거는 이 권리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점심시간에 1시간만 딱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물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묶이는 돈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시는 건 이해해요. 그리고 발이 동동 구르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급하시면 일단 중개소든 청약이든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되 내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공매라는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준비는 어떻게 한다? 점심시간 1시간만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토요일은 가서 중개소에서 매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 급한 마음과 그 다음에 좋은 타이밍만 잘 맞으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내가 뭐 공매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제가 뭐 영상을 들어야 됩니까? 유튜브 찾아봐도 공매에 대한 내용도 없던데 부자 해커란 당신 내용밖에 없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PD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매일 아침 7시에요. 7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7시부터 한 40분 정도 진행하는 물건 경매, 공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이런 공매 아파트까지도 제가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해드려요. 권리 분석도 해드리고 시세 분석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무료예요. 무료고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관심 갖고 지금 좀 준비해야 되겠다 싶으면 7시에 오십시오. 7시에 유튜브에 부자일까 검색하시면 라이브 뜨거든요. 오시면 그래도 매일 아침 300명 정도는 제 라이브 방송을 꾸준히 참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이 무료로 있는 정보도 한번 습득해 보시고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는 부동산 공매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책을 쓴 배경과 계기로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사실 이게 책이 두 번째 책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책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10년 만에 또 이제 책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엔 정말 공매책으로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직장이시거나 사회초년생이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집을 좀 사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 과정에서 부동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첫 낙찰 물건이 공매로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이 경제적 자유가 이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 분도 계시고 만약에 뭐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아니면 뭐 이 영상을 통해서 공매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부동산 투자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뭐 경제적 자유 아니면 작게는 아파트 지금 뭐 필요하신 그런 주거용 아파트라도 살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냥 투자 선배로서 좀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매라는 제도를 제가 굳이 왜 경매가 아니고 공매입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 직장인들한테 특화된 게 저는 공매라고 생각해요. 왜냐 경매는 현장 가서 입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언제 입찰합니다 하면 휴가 쓰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못 사면 폐차량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와야 돼요. 공매는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휴대폰으로 입찰하면 돼요. 이거 엄청난 제도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공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생애 첫 집을 마련할 때 아파트 청약 가점을 쌓는 것과 경공매로 저렴한 급매물을 잡는 것 중 어느 쪽이 가성비와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신혼부부이거나 아니면 이제 무주택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청약은 청약도로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경쟁이나 그 다음에 이 당첨될 확률이 너무 낮다. 그리고 너무 에너지가 많이 빠진다.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신혼부부라고 하시면요. 아이까지 금슬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신혼부부 특공 같은 걸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계 최초 같은 경우도 특공을 계속 집어넣으십시오.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공매라는 제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매라는 제도는 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금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혼 뭐 특공이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때 원하는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하는 지역보다 더 괜찮은 지역을 더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공매라는 것도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에 있는 물건들이 나와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이거 10억짜리인데 공매도 10억에 사는 거인가요? 아니요. 이 물건을 찾는 사람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공매는 정말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10억짜리가 만약에 7억 그리고 6억까지만 가격이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아예 시작 단계부터 싸게 시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고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청약은 청약대로 준비를 하시되 이 공매라는 제도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성과금으로 받은 돈을 부동산으로 다시 넣는 등 투자금의 순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부동산 최근 얼마나 오른 상태인가요? 지금 그럼 이제 부동산이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라고 이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가격이 8% 정도 상승했고 전세도 그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참 아이러니한 시기가 됐어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식으로 돈을 번 분들이 이 주식은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계시냐? 부동산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죠? SK하이닉스 3점 많이 올랐죠? 그럼 이 많이 오른 돈을 현금화해서 현금을 사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 또 하나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성과금이 뭐 6억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삼전 남편 하이닉스 와이프 해가지고 한 10억 이상 해서 동탄에 아파트 현금으로 산대요. 그 말은 뭘까요? 물건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무조건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매에서 어떤 점을 또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부동산은 관심이거든요. 공매도 관심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투자 못할 물건을 보면 사실 관심이 안 가요. 아니 100억짜리 보면 뭐 할 겁니까? 내 돈에 1억 있는데. 그럼 1억에 맞춰 사다 보니까 또 한숨 나고. 그런데요. 제가 계속 관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왜 그러냐. 여기는 가격이 유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유찰이라는 게 어려워서 유찰되는 게 아니고 놓쳐서 유찰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피디님 혹시 카메라 좋아하세요? 카메라 좋아하세요? 카메라 좀 잘 보세요.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럼 돈 벌 수 있어요. 매달 제가 생각할 때 50만 원 이상씩 벌 수 있어요. 현금으로. 그게 뭐냐면 카메라가 많이 잃어버리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그게 제주도예요. 제주도 가면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 놔두고 어디 놔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카메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찰서에 맡겨요.
맡긴 다음에 그 6개월인가 정도 지나면 그럼 경찰서에서 계속 재고 쌓이면 안 되잖아요. 이걸 팔아요. 그게 온비드 공매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인데, 공매로 나와서 그러면 이게 카메라가 1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1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게 110만 원이 될까요? 아니요. 2만 원, 3만 원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서 직원들도 이게 얼마인지 모르고, 이거 감정평가도 거의 막 대충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한,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사람이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행객들이잖아요. 그럼 여행객들이 카메라가 정말 안 좋은 걸 가져올까요? 하나 가져와서 찍고 잃어버린 경우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한 번에 나와요. 이거는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지역 검색을 제주도로 하고 동산을 클릭해서 제주도로 하면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요새.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카메라라고 했잖아요. 카메라를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이게 100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50만 원을 팔았어요. 그럼 내가 49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49만 원 벌잖아요. 그럼 세금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어요. 왜 없냐면 동산이라서 그래요. 동산은, 부동산과 동산이 다른 점은, 동산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감가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벌면 세금이 없어요. 그 동산의 양도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카메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도 나오고요, 오토바이도 나오고요, 정말 값게 많은 애들이 나와요. 그럼 요거는 정말 관심이에요.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매물 사진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봐도 아시는 분은 그냥 아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관심인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모을 수 있고 관심이 가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온비드에서 보고 괜찮네? 그러면 사면 그분들 배달해 주세요. 택배로 보내주세요. 다만 현장 가서 한번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 이걸 샀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제품에 대해 정확히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PD님 같이 카메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근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돼요. 얼마나 매물 나왔는지 모델 명해가지고. 그러면 10,000원인데 1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를 10,0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9만 원에 당근에 바로 올려버려요. 그렇게 돈 버시면 돼요. 그러면 온비드라는 사이트, 공매라는 사이트 관심 계속 갖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배우게 돼요. 그렇게 관심을 이어가시면 젊은 분들이 성공할 수 있죠. 최근 한국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원래는 저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전쟁이 많이 크고 있죠. 이게 지금 중동 전쟁이라 하죠. 이란과 미국. 그래서 지금 원유가가 워낙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표현할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필품이나 이런 게 가격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갔을 때 그냥 방치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가끔 TV에서 보면 베네수엘라를 많이 나와요. 그럼 종이를 막 한 다발씩 갖고 다녀도 빵 하나 못 사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결국 무가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돈을 회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금리 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래는 전쟁이 없었다고 하면 금리 인상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좀 상황이 과도하게 돼 있고, 다만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해도 지금 뭐 전자나 이런 이 주식이나 이런 부분이 화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금리에 어떤 국고채나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동반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국고채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국고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사실 대출에 대한 이자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이 제가 생각해도 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가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면, 거기서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 돈보다 미국 돈을 더 가치라고 표현할, 그렇지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더 절하가 됩니다. 그럼 가격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유가 상승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달러가 상승하고 있죠. 원 달러가 지금 1,500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달러가 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금리를 인상을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버텼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끌족들에게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더 심각한 걸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공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떠나서 아마 집값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일단은 인상이 돼봐야지 아는 것이고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치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과도하게 부동산 폭락론을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야 되는 거는 어디에서 분양이 많더라, 공급이 많더라, 결국은 전세가 떨어졌더라, 이런 기사와 내용을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럼 그게 집값이 그래도 조금 조정될 시그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국고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기사에서는 8%다. 주담대가 8%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담대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가 8%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출하는 은행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데가 신한은행, 기업은행, 이게 1금융이에요. 2금융은 신협, 이 단위수협 이런 데가 2금융이에요. 여기서보다 더 이제 가는 데가 저축은행입니다. 이거 더 가면 이제 우리 대부, P2P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저축은행 기준으로 지금 8%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왔지만 4%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집값 상승은 지금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금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8%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4%대 이 정도에서 살 수 있다고 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금리가 상승했을 때 대출에 대한 금리도 같이 상승하는 것을 변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변동금리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변동을 선택을 하면 금리가 같이 올라가요. 근데 고정을 선택을 하면요,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4%면 이 4% 고정대로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이자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변동금리로 인해서 불안하십니까? 폭락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변동금리 자체를 선택 안 하고 고정금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정금리가 지금 시중에 4.3%, 4%,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고정금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신혼부부나 그리고 생애 최초인 분들은요, 그리고 무주택인 분들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이자를 감당하고 여러분들한테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디딤돌, 그리고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별 대출인가요? 이런 대출은 정부에서 오르는 만큼 일정 감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생애 최초와 그다음에 무주택인 신혼부부 분들은요, 이 대상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금리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일반 중개소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공매라는 걸로 가면 가격이 내려가요. 안 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게 가격이 내려갔으면 내가 이거에 맞춰서 일단 뭐부터 할까요? 금리 올라가니까 못 하겠어. 국고채 금리 올라가니까 못 해. 이거 불안해가 아니고 디딤돌 대출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출 조건을 더 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정금리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고정금리가 충분히 내가 이거 샀을 때도 내 월급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아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상승기에 무조건 사야죠. 그래서 이런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집중하시고 더 세밀하게 정보를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잡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B2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올라갈 경우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 이제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단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B2 이런 이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금리 방식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고정이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동금리를 상품화해서 산 사람들한테는 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얘는 변동해서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나 이런 데서 비투를 하고 마이너스 대출을 하고 신용 대출하는 경우는 대부분 변동성 금리로 많이 적용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집을 사거나 이런 경우에 그리고 생애 최초나 이런 경우는 고정으로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고정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고 국고채 금리가 인상이 될 때의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보통 이 고정금리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사시는 분들이 보통 고정보다는 변동이 조금 더 금리가 쌉니다. 그래서 단타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변동금리를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변동금리를 선택했던 분들의 부동산이 다시 또 세금을 보내서 공매나 그 다음에 이자를 보내서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공매 물건의 양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준비를 하셔가지고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 상승할 국면이기 때문에 더 선택폭을 넓혀서 공매로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공매 투자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와 30대가 투자할 만한 공매 부동산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강남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강남의 아파트 진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공매로 봤을 때 GTX 라인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강남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서울 메인에 있는 곳에서 출퇴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GTX 라인이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A, B, C 라인에서 가장 끝에 있는 곳에 있는 곳 그리고 신도시 물건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GTX A 노선이라고 표현할까요? A 노선 같은 경우는 이 파주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동탄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삼성까지 아직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아마 삼성까지도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GTX를 타서 삼성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파주라는 곳은 신도시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파트나 이런 이 인프라가 좋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살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생 학급수도 막 한 학년에 10학급씩 돼요. 비교를 한번 할까요? 일산은 한 학년에 1학급, 2학급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완전 고령화가 됐어요. 그만큼 파주는 신도시고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고 정말 인프라가 좋습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싸요. 그러면 그런 데는 아마 GTX 라인이 삼성역이 개통이 되는 순간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5억 이하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 하면 저는 파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GTX 이제 B라인으로 가면 그게 남양주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남양주에도 신도시 있습니다. 뭐 왕숙 이런 신도시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도 또 신도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삼성역까지 오고 그리고 C라인으로 가면 저기 이제 양주, 그리고 의정부 이런 데 있습니다. 특히 양주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내 자금에 맞춰서 다만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는 GTX 라인을 좀 보시는 것. 다만 동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탄은 지금 삼전하고 SK 하이닉스에서 부동산을 지금 쓸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거기도 보통 30평 아파트 한 12억, 13억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GTX 라인에서 젊은 분들이 공매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 끝에 있는 ABC란 끝에 쪽에 있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지금 개통이 많이 임박이 돼 있거나 많이 개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나 대출 규제로 청약은 사실상 불가능, 경공매도 조심스러운데요. 그리고 양도세 토어제까지 규제의 벽이 높아지고 다주택자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아파트 틈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합법적인 돌파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지금은 아파트 투자할 때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정부에서 막잖아요. 못하게 한다는 건 그만큼 계속 세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 더 제약이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할 때는 아니다. 다만 계속 하고 싶어요. 공매로 접근할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대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은 전세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에서도 이 그 말소기준 권리라는 것보다 먼저 전입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대학력인 임차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학력인 임차인들이 공매나 경매 절차에서 돈 달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값이 너무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돈 달라고 하면 이 집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8억짜리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이 6억짜리 있는 이 보증금 임차인들이 있어요. 그다음 이게 2억이나 1억까지 유찰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왜? 6억을 인수해야 되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1억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억에 산 다음에 여기에 이제 6억은 그러면 내가 줘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전세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나 의학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러 가지가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들 이 소멸 통보를 해서 나가세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변 중개소를 통해서 이 다른 전세 임차인을 구하면 지금 어때요? 전세가 이 6억보다 더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죠. 그럼 이 전세를 이렇게 끼워내서 이 전세금으로 임차를 내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요구라고 합니다. 배분 요구하지 않은 임차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공매에서 정말 특이한 그리고 조금 공부가 필요한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를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에서는 다주택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다주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이 피디님이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아니세요. 저랑 비슷하시거나 기성세대이시잖아요. 어느 정도 자금 여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노후 대비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후 대비로 지금 월세가 상승하고 있어요. 왜 월세가 상승하고 있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세가 워낙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가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주인들이 전세는 뭐예요? 다시 되돌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들의 집값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 상승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재산세를 많이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임차인들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월세 방식으로요. 그래서 월세가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 없기 때문에 물며 계좌만큼 또 월세라고 있습니다. 어디 뭐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월세가 300만 원이래요. 300만 원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월세가 그러면 아파트만 올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다 같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아파트가 상승하면 빌라가 상승하고 오피스가 상승하고 다가구가 상승하고 또 고시원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주택 외 부동산에 관심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저는 고시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시원을 그러면 제가 이 고시원 건물 살려고 하면 이거 10억, 20억 하는데 이거 너무 비싸. 고시원을요 운영하고 있는 권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권리에 대한 돈만 주고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고시원에 나오는 월세를 조금 노후 대비로 하시려고 하면 그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요. 고시원들 찾아가 가지고 이 권리를 주고 한 2, 3억 정도 주고 이 운영하는 거를 사서 이거를 운영하면서 월세를 받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아서 잘 운영했잖아요. 그럼 2, 3억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들 팔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노후 대비 월세도 지금 상승기에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공매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대출이 필요 없는 이런 걸로 주택을 접근하시든가 아니면 이 월세 상승기에 그럼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고시원을 건물이 아닌 이 권리를 사서 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매매 시장은 주춤한데 전세 가격은 다시 움직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시장에서 왜 이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가요? 무조건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또 똑같습니다. 아까 사과를 비교했는데 전세라는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이 10명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더 문제는 사과가 없어요 지금. 없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늘려야 되잖아요. 10명 있으니까 사과를 1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10개를 만들 수가 있는 구조가 지금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년, 4년에 건물을 지어야 27년, 8년 정도에 입주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23년, 4년에 못 짓는 여파가 언제까지 할 것이냐? 27년, 8년, 9년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26년이니까 최소 2년, 3년 뒤까지도 전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과가 일시적으로 없는 게 아니고요. 일시적 품절이 아니고요.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려고 하는 사람 계속 더 늘어나겠죠. 왜? 지금 전세에서 만기돼서 나갈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럼 나갈 사람들이 그럼 그 전세에 다시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그 전세가 5억인데 지금은 어떤 아파트는 5억씩 올랐다니까요. 아예 자체를 전세를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값이 왜 상승합니까? 전세가 왜 상승합니까? 라고 고민이고 궁금하시면요. 이 전세 자체에 대한 공급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없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중개소 가보십시오. 매물 붙어 있는 거 봐보세요. 없어요. 지금 집도 안 보고 사람들이 전세 들어갑니다. 자, 이거 5억짜리인데 7억입니다. 7억요. 이런 식이에요. 집도 안 봐요. 이거는 엄청나게 공급과 수요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완전 공급자 우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가 계속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어떤 규제와 그리고 아파트가 새로 공급되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신혼부부들은 지금 집을 사야 할지, 전월세로 버텨야 할지 고민이 큰 상황인데요. 그런데 집값이 내리면 오히려 사지 않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집값은 안 내려가고 있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집값은 내려가는 곳은 못 봤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요. 그러면 일단 집값이 내린다는 단서는 없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럼 전월세를 계속 버티면서 있어야 될 건지 아니면 내가 매매를 할 건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저는 지금 매매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 해로 이런 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약갱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을 전세 살면 여기에 5% 정도 더 추가해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현상까지 발생을 하냐? 5억의 전세를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 원래 2년을 살고 그다음 2년을 더 한 5억 1, 2천을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임차인들이 아예 집주인한테 지금 5억인데요. 제가 한 7, 8억에 살게요. 그러니까 아예 전세를 올려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갱신을 2년을 더 쓰려고요. 임차인들 왜 그럴까요? 아는 거예요. 아, 전세가 계속 더 상승할 것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이 2년을 아껴 놓으려고 미리 가격을 올려버려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 상계조공 같은 경우도 월세가 300이라니까요. 월급이에요, 월급. 그럼 여기서 전세는 하려고 하면 이 전세금 자체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2년 지나고 4년 지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감당이 안 될 것이고, 월세는 한 명의 부부라고 한 명의 월급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매매 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거기에 털을 좀 잡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해서 털을 좀 잡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상승기입니다. 하락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산 이 부동산 자체가 그래도 지금 월세로 나가고 전세 대출로 이자로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가격의 상승분이 여러분들을 더 부동산으로 만드는 그런 이 선순환을 저는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월세보다 지금 이자가 훨씬 쌉니다. 월세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공매든 아니면 뭐 신탁 공매든 공부하셔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서 지금 이런 전월세로 버티지 마시고 일단 매매로 사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 집값은 제가 내려간 걸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13년을 부동산을 투자를 했는데 서울 집값 내려간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럼 13년 후는 내려갈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외곽으로 밀려나더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외곽으로 밀려나더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일반 매매로 샀을 때요. 그러니까 제값을 주고 사면 밀려나서 위치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이런 유차이라는 제도가 있는 공매라는 거죠. 유차라는 제도가 있는 신탁 공매입니다. 그리고 경매는 거의 시세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기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매와 신탁 공매에서 지금 내가 뭐 노원에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이 근처에 있는 것들까지 같이 보면서 싸게 나온 물건을 사서 거기로 이사하는 것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무주택과 생애 최초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엄청난 차이 있죠. 엄청난 차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이 없으면 생애 최초예요. 내가 태어났어요. 한 번이라도 집이 있었어요. 그럼 무주택이에요. 근데 지금 없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으면 생애 최초. 내가 태어나서 언젠가 한 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사면 이건 이제 무주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 대출에서 차이가 나요. 대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대출. 그리고 우리 생애 최초는 특공도 있잖아요. 이런 제도적인 측면으로 이 생애 최초의 분들에게는 그래도 정부에서 많이 미뤄져요. 대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도 집 한 채는 그래도 안정화 상태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애 최초냐 무주택이냐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내가 한 번도 집이 없었다. 그럼 생애 최초.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애 최초를 쓴다고 하면요, 이거는 한 세대의 생애 최초예요. 한 세대. 한 세대라는 건 가족이 있을 때 가족 중에 모두가 없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결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꼭 꼼꼼히 따져야 돼요. 배우자가 과거에 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럼 합쳐지면 생애 최초가 안 됩니다. 한 세대가 되면. 이거 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애 최초 아닙니까? 그쵸? 생애 최초가 맞죠?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한 세대가 된다니까요? 그럼 부모님 집이 있잖아요. 최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신혼부부더라도 꼭 꼼꼼히 확실하게 물어봐야 돼요. 특히 가끔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생애 최초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생애 최초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 세대에서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아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꼼꼼히 따져보고 둘 다 생애 최초인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이 두 명 같은 경우는 이 한 세대 부모님과 같이 있는 분들은 일단 세대를 분리를 하십시오. 분리를 하셔가지고, 다만 나이 조건이 있어요. 30세, 만 30세가 이상이 되면 분리하시면 돼요. 분리하시고 뭐 직장 생활 하시면 이거는 이제 다른 세대로 보거든요. 근데 만 30세가 안 됐을 때가 여러분들 좀 확인해야 돼요. 제 딸이요,
27이에요. 근데 저랑 같이 안 살아요. 다른 데 살고 직장 생활해요. 그래서 세대 분리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표면적으로 세대 분리인데 조건은 달라요. 어떤 조건이 있냐? 딸이 월급이 그래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대 분리 요건이 돼요. 그럼 이 세대 분리가 되면 이제 이 딸은 생애 최초가 되는 거예요. 이 생애 최초는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이게 생애 최초라고 생각하고 신혼부부가 경공매를 접근했는데 배우자가 집이 있었던 거예요. 한 세대라니까요. 한 세대. 요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부동산을 사는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가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 있을까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비슷한데 저는 일단 공매로 접근하시고요. 저는 이 비규제 지역인 파주 그리고 뭐 양주 이렇게 약간 지금 신도시화돼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그리고 그런 데가 인프라가 좋아요. 투자도 좋지만 여러분들 거기서 거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파주까지 어떻게 삽니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아파트가 신축이 많아요. 그래서 신축이 많으면 뭐 얼마나 뭐 별거 있나요? 이 한 해로 이 운정에 있는 곳이 이 파주에서 가장 핫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파트가 3,000세대가 있는데 그 안에 스타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필드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거기에 아파트 이용할 수 있고 GTX 라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세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사실 피디님도 차 가지고 계시죠. 젊은 분들 다 차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울 사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주차 때문에. 근데 이런 신도시는요. 아파트 한 대당 1.5대 막 이래 가지고요. 부부가 둘 다 차를 대기가 너무 좋아요. 인프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이자 조금 내시고 그리고 그런 데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액으로 투자를 소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서울로 입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동산을 잘 사려면 임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불이니 신혼부부들이 알면 좋을 부동산 임장 방법은 무엇일까요? 혹시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인장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단 현장을 가라. 무조건 가라.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실패합니다. 지금은요. 이거는 10년 전 저 때, 15년 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왜냐? 지금은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다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심지어는 현장보다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로드뷰라는 겁니다. 내가 안 가봐도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지도를 통해서 인프라를 다 볼 수 있거든요. 임장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봤으면 먼저 뭘 확인하냐? 이 지도를 통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 주변에 학원이 있는지, 그리고 지하철역은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는 이렇게 경사도권에 나옵니다. 얼마나 높게 있는지 이런 걸 먼저 확인하셔요.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다.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격을 보십시오. 가격은 네이버 부동산과 뭐 부동산 디스코, 그 다음에 뭐 아파트나 호갱노노 이런 사이트에 가격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도 그럼 여러분들이 오르는 아파트 사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과거부터 오른 아파트를 확인하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보통 한 5년의 간격으로 이 아파트 상승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호갱노노 같은 경우도 그래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를 사면 어때요? 얘는 계속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승했다라는 건 당연히 인기가 많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때요?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인터넷상으로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 갈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그 부동산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누굴까요? 부자일 거라고요? 아니요. 중개소장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요. 매물을 중개소장님 올려놓으세요. 그분들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요. 그럼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물건 찾았잖아요. 그분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뭘 물어볼까요? 아파트 얼마냐고요? 아니에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도 여러 동 중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이 어딥니까? 이게 로얄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선호하는 층이 몇 층입니까? 로얄층이에요.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호혜가 요즘 신축 아파트나 그 다음에 10년 안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타워형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남향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이 일렬로 되어 있는 베이, 4베이, 3베이 이런 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확인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 물건이 그래도 로얄동에 있고 로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베이가 좋아요. 그런데 공매로 3억이 나왔어요. 근데 현장에 보니까 얘는 4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사는 거죠. 그때 현장을 가셔가지고 혹시나 현장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소 가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장을 먼저 가면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가면 눈에 안 보입니다. 아파트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학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처음 가보는 길을 압니까? 근데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하고 시세를 확인하고 중개소를 확인한 다음에 중개소장님과 약속까지 잡으면요. 중개소장님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매물까지도 보여줘요. 방 구조까지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한 번에 여러분들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을 사게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단계로 나눠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물건을 찾았으면 먼저 지도를 통해서 주변 인프라를 확인해라. 두 번째는 이 물건의 가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물건이 이 중개하려고 하는 중개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에서 가장 좋은 동, 좋은 층, 그리고 이 물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라. 그리고 싼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개소장님하고 약속을 정해서 현장 가서 중개소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집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그 관리소장님이나 여러 가지 상태를 본다고 하면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들도 복잡한 권리 분석 없이도 공매에 접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일단은 권리 분석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자, 아예 없는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내가 이 아파트 1억에 샀어요. 근데 이 1억에 산 금액 외로 추가로 혹시 나갈 수 있는 돈이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1억에 샀는데 여기에 어떤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차인 3천만 원 더 줘야 돼요. 그럼 저는 3천만 원을 인수해서 손해보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권리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어디냐? 태생이 나라의 거, 태생이 국가 거, 태생이 공공기관 거, 태생이 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런 부동산이에요. 그 부동산은 본인들이 사택으로 쓰거나 사옥으로 썼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몇 달에 2, 3년 한 번씩 또 인테리어를 해요. 리모델링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사옥을 샀기 때문에 이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직원한테 자, 이 공매로 팔릴 거니까 낙찰자가 오면 좀 버티세요. 나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런 물건들은 현장에서 집까지 보여줘요.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권리 분석이 전혀 없는 것은 국유재산이나 수탁, 그리고 이 공기업에서 나온 이런 부동산에 접근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권리 분석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매 압류재산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말소기준 권리만 잘 찾으면 됩니다. 왜냐, 경매 같은 경우는 유료 경매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권리 분석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걸 하고 공매를 하잖아요. 그럼 공매의 말소기준 권리가 안 보여요. 요거만 잘 찾으면 됩니다. 요걸 잘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과거부터 살고 있으면 안 없어져요. 이런 임차인을 조심하면 돼요. 근데 과거 이후 말소기준 권리보다 더 최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에서 없어지거든요. 없어지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신탁 공매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부자이커가 신탁 공매 그리고 공매까지 다 강의하고, 그리고 제가 이 바쁜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좀 기초부터 투자할 수 있는 물건까지 추천해드리는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원데이 클래스는 토요일에 진행할 것 같고요. 하루에 6시간 해서 강의료도 상당히 저렴하게 좀 진행하려고 고민 중이거든요. 요거는 이번에 제가 이 책 출간 기념으로 아마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매일 아침 7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무료로 정보도 얻으시고, 근데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좋아요, 공매는. 이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공매를 한번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실제 투자 물건까지 한번 기회를 얻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피디님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저는 이 신사임당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공매라는 것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복잡하게 이거를 끝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 한 권에는 부자이커 13년 동안 노하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설 읽듯이 쉽게 한번 작성을 해봤거든요. 책을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 책에는 이 공매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한 달 이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달 정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복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부자이커가 매일 아침 라이브 하니까 라이브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원데이 클래스도 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공매에 대한, 그리고 이 막막하고 대출과 금리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답답한 그런 마음과 심정을 한번 이겨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한번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잘 시청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